네, 그 완초수 추석 지나서 그 오랜만에 좀 진행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재밌었던 황 학생님 발표를 다음으로 해서 이제 계속 좀 이어서 얘기를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화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현재 자료 공유해 드린 게 두 가지 노트를 공유를 해 드렸는데 아직 첫 노트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하지는 못했었고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기본적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재밌는 상상들에 대한 얘기를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여기까지가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특히나 어떤 얘기까지 저희가 했었냐면 쭉 넘어가서 그 집합이 세 개가 있을 때 여기가 저희가 좀 약간 골치 아파했던 부분이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집합이 세 개가 있을 때 집합 세 개에 대해서 어떤 원소의 합 같은 거를 이제 기술하고 세 집합에 대해서 벤 다이어그램의 그림을 그리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 어려워했었는데 혹시 이거에 관련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으시면 얘기를 듣겠고요. 그래서 단순하게는 그 이 예시를 읽으실 때 이 예시가 혹시나 어렵게 느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 얘기로 오늘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필요하면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해도 괜찮고요. 혹시 이거 괜찮으신지 아니신지 의견들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괜찮다고 하시면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이 설명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습니다. 화면을 조금만 더 왼쪽으로 해주세요. 네, 못 알아들었습니다. 화면이 선생님만 나와요. 조금만 열 보이게 아,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 보인다. 저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뭔 말이야 그랬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예시는 아닙니다. 저희가 하려는 맥락에서는요. 혹시 다른 분들은 괜찮으신가요? 저 네, C가 괜찮습니다. B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뭐 C가 더 있습니다. 잘. 어, 요지는 이거에 대해서 벤 다이어그램 그림을 그려봐야 하는 것인데, 제가 어떤 화면을 공유해드리고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슬랙에 올려와 있는 그림들을 좀 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제 개인의 의견에는. 그거를 특히나 수학 초보님이 올려주신 그림을 좀 같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짚고 넘어가죠. 요 정도가 짚고 넘어가면 필요한 복습들은 다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슬랙 화면을 공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올려주셨던 그림에 대해서. 그, 틀리게 풀었어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고, 이제 슬랙 보시면 혹시 이거 다들 접근하실 수 있으시죠? 예전에 황희석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그 그림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집합을 A를 그려놓고, 전체 집합 그림을 그려놓고 A, B, C를 그린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해서 명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혹시 다 괜찮으신가요? 예, 그랬을 때 이 각각들의 조건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느냐가 지금 이제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그게 혹시나 애매하시면 또 말씀을 좀 드리면 되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볼 때 저 그림에다가 필요한 어떤 개수들을 채워 넣으라는 거거든요. 그냥 애매하시면 애매하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까지는 채워놓겠는데 그 다음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 문제를 잘 못 풀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 가지고 혹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혹시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게요.
계산이 좀 불안한지 그 집합 ABC가 있습니다. 집합 ABC가 U 안에 있어서 저희 지금 그 그리는 그림을 출발점은 보통은 이제 그 저희가 통상적인 관습으로 전체 집합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립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꼭 그렇게 그려야 되는 건 아닌데 보통 그냥 그런 식으로 명시를 하고요. 그리고 새 집합이 지금 주어져 있을 때 그 새 집합들에 대해서 그 요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타당한 이유는 그 일반적으로 관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의미에서의 최선이 될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는 다 괜찮으신가요? 그랬을 때 네, 그 문제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게 그 얘가 10이라는 거가 지금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개라는 의미니까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가 지금 여기서 어떤 영역이냐라는 질문이죠.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교집합이니까 교집합이라는 거는 전부 다 동시에 만족하는 데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A를 봐야 되죠. 동의되시나요? 얘를 네, 기준으로는 A. 그 다음 거 얘를 기준으로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B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교집합을 해야 되니까 A랑 B가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봐야지만 말이 됩니다.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얘는 의미가 여집합이라는 기호이기 때문에 그 얘가 아닌 데를 봐야지만 말이 됩니다. 혹시 말이 납득이 가시나요? 네, 그러면 그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봐야 되면 어디를 봐야 될 거냐면 그 A 안쪽이랑 B 안쪽이랑 C의 바깥쪽을 봐야지만 말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를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네. 그러면 여기가 원소의 개수가 10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노트에 적혀 있는 걸 제가 그냥 그대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여기고 그 몇 가지를 그냥 적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 각각들을 명시해 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는 어딘지 찾을 수 있으시겠나요? A A의 여집합이랑 여집합이라는 건 A의 바깥쪽으로 보면 될 거고요. 그렇죠? B랑 A의 바깥쪽이면서 B에 대해서는 안쪽이면서 C에 대해서는 바깥쪽이면 될 겁니다. C 대서 네, 어딘지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라는 거 혹시 다들 눈에 들어오시나요? 예, 그러니까 저기가 원소의 개수가 여기가 30개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 괜찮으신가요? 네, 세 번째 것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거의 의미는 뭐냐면 A 입장에서는 바깥쪽이어야 되고 B 입장에서도 바깥쪽이어야 되고 C 입장에서는 안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A 바깥쪽, B 바깥쪽, C 안쪽이니까 여기가 20개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까지 다 괜찮으신가요? 예, 자, 그럼 그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 혹시 어딘지 맞추실 수 있으시겠나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A 바깥쪽이면서 B 바깥쪽이면서 C 바깥쪽인 게 동시에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A 바깥쪽이고 B 바깥쪽이고 C A의 바깥쪽 영역이면서 B에서도 바깥쪽 영역이면서 C에서도 바깥쪽 영역인 게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어디가 될까요? U 세 개를 뺀 U. 네, 세 개를 뺀 U 쪽이 됩니다. 그게 지금 80개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메꿔 나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적혀져 있는 것들을 제가 마저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도 있습니다. 얘가 5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딘지 이제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A 안쪽이면서 B 바깥쪽이면서 C 안쪽이 되어야 됩니다. 눈에 들어오시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가 되냐면 여기 5개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혹시 예. 제가 문제에서 놓친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디도 있냐면 제가 혹시 안 적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전체 말고 세 개 안 적었어요. 조건을 찾고 있는데 어, 10개 썼고 5개 썼고 30개 썼고 20개 썼고 80개 썼고 그 다음에 그걸 안 썼구나.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n of b가 46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b집합은 지금 요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혹시 여기서부터 제가 아직 제가 명시를 안 한 것들을 적어 드릴 테니 혹시 어떻게 푸는지 아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직 제가 안 쓴 컨디션이 얘를 아직 안 썼거든요. 이 세 가지 문제를 따르면 N, 얘네는 아직 제가 사용하지 NB가, 않았어요. 말 이해 가시죠? 예, 얘네를 이용해서 나머지 40, 영역을 채우라는 것까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 분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NB는 156,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156을 있고, 세 개는 86고, 혹시 아시는 선생님이 아,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B는 46이니까 40을 알고 있으니까 남은 곳이 6으로 시작해서 맞습니다. 그 맞는 말이고요. A, 22. 네, 전혀 우려 없이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써먹어야 되는 정보가 맞고요. 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 그리고 전체 U의 156에서 이제 6까지 아니까 남은 걸 다 빼면 A의 저 위에 부분을 알 수 있고 지금 이제 지적해 주시는 거는 제가 아직은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안 적겠습니다. 일부러 혹시 각자가 좀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재현 선생님이 두 번째로 적해준 포인트는 뭐냐면 전체 집합의 개수가 156개인데 그 A, B, C의 바깥쪽이 80개니까 A, B, C 전체의 개수가 76개라는 설명을 하신 거예요. 맞죠? 그것도 필요한 정보가 맞을 겁니다. 말들 다 이해 가시나요? 네, 바깥쪽이 80개인데 전체가 156개니까 일단 ABC 전체의 개수가 뭔지 안다라는 것도 쓰여야 되는 정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되게 사실은 수학을 저희가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수학적인 어떤 생각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약간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알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한 정도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애매함을 어떻게 그 간극을 메꾸냐라는 사실 질문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다 납득을 하셨죠? 그러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좌측에 적혀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그림을 채워 넣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괜찮으신가요? 어떤 식으로 채워 넣은 건지? 네, 자, 네. 그러면 이 나머지 세 개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영역이 몇 개가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는 영역은 세, 세 세 개가 남아 개,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죠? 그 세 개를 네. 어떻게 메꾸냐가 지금 질문이에요. 모르는 걸 X 플러스 Y 플러스 Z라고 두고, 정답입니다. A, A는 20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네, 답이 나온 건데 이게 원하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잘 모르는 거를 미지수로 두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르기 때문에 이 영역의 개수를 x라고 놓고 y라고 놓고 g라고 놓는 이 스텝이 없습니다. 이 생각의 스텝. 그러니까 다들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감은 이제 있으신데 이걸 어떻게 하냐 해서 여기서 그러면 각각을 모르니까 미지수로서 그래서 이제 x, y, g라고 놓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 스텝이 생각에서 조금 어떤 어려운 스텝이에요. 지금 커넥션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좀 왔다 갔다 되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야. 지금 너무 발달하고 있어가지고 하루하루 오늘은 아까 밥을 먹이는데 포크로 먹는 법을 오늘 처음 해서 오늘을 포크의 날로 우와, 했고요. 우와, 신기하다.
아직 수저로 퍼먹지를 못해서 그 포크로 집어주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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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안해. 제가 방금 퍽 쳤어요. 소리 미안하다.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패드도 말을 안 듣고 말을 듣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본다. 자, 이렇게 XYZ로 놓게 되면 그러면 사실 이러면 끝이에요. 눈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놓으면 끝인 네, 게 그러면 n 오브 a가 22잖아요. n 오브 b부터 봐도 상관없는데 n 오브 b가 46이니까 그러면 이 첫 번째 컨디션은 어떻게 되냐면 46은 뭐가 되냐면 30 더하기 10 더하기 y 더하기 g가 돼요. 눈에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n 오브 a는 20이니까 22가 뭐가 돼야 되냐면 10 더하기 5 더하기 x 더하기 y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박전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걸 따라서 지금 그 ABC 바깥쪽은 80이니까 전체가 76이죠. ABC 안쪽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알 수 네, 있냐면 그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나머지 10 더하기 30 더하기 5 더하기 20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눈에 들어오시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그 소위 말해서 노가다를 하든 혹은 이제 약간 조금 더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 선형대 수학을 써서 행렬을 가지고 써주면 이거를 그냥 XYZ를 구하는 거는 계산기를 쓰든 그냥 구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가 됩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한 총 복습이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듣고 아니면 그 다음 얘기로 오늘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XYZ 해가지고 풀었는데 그 밑에 문제의 뜻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수학이 너무 어렵다,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네, 최경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느끼기에 지금 벤다이어 그래프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는 이제 이게 정말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예시 저희가 봤던 그 모바일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 예시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걸 네. 봤을 때는 뭔가 더 어려워지는 음, 그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데 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 예시를 보면 모바일 서비스 제공업체가 세 개가 나와요. 그냥 CPT라고 하면 뭐 코스모폴리탄, 피플타임즈 하면 CPT가 되고 그리고 500명이 나오는데 이제 이 그 사람과 모바일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의 항목 세 가지가 헷갈려갖고 이게 그 서비스 제공 업체를 지칭하는 건지 사람을 지칭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사실 문제를 푸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이 구조 자체를 이해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 이제 요 상황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설문지를 같은 걸 받아요. 예전에 저희가 웹사이트 같은데 회원가입을 하면 그런 걸 물어봐요. 이 웹사이트를 어떻게 알게 되었니? 지인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그러면 그 중에 한 개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다중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뭐, 수학에서 이게 뭐 웹사이트일 수도 있고, 모바일 전화 서비스일 수도 있고, 예시는 다양하게 나오는데, 같은 구조에 껴 넣을 수 있는 예시는 본인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예시에 껴 넣어서 그 구조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투표를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투표를 하면 그 투표 용지가 실제로 용지처럼 상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은 사실 500명의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가 3명 있는데 3명에게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만 뽑는 게 아니고 복수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복수 선택도 가능하나
그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인이 그 500명 중에 한 명이 되었다고 감정이입을 해보면 나한테 어떤 설문지 같은 게 왔어요. 그럼 거기 사람 이름이 3명이 적혀 있어요. 3명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체크를 안 할 수도 있고 복수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체크를 안 한다. 한 명을 체크하는데 C를 체크한다. 뭐, 2명을 선택하는데 CT를 체크한다. 그런 식의 체크하는 방법을 몇 명이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체크하는 방법이. 4가지. 4가지보다 더 있어요. 아, 그런데요. 다중이니까. 네, 그러니까 한 명을 체크를 안 하는 방법이 한 가지, 한 명을 한 명 체크하는 게, 하는 방법, 2명. 음, 아니지, 2명도 A, B냐, A, C냐에 따라 또 맞아요, 다르고,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또 몇 PC에 가지가 있어요. 다르니까 1, 0명에다가 3명에다가 음. 하나, 둘, 셋, 또 3명이니까 여섯, 어, 7가지 방법이 나오겠네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아, 또 그게 세 체크를 안 사람을 다 하는 할 수도 방법이 한 있으니까. 가지, 음, 그렇죠. 여덟 몇 가지. 가지인가? 네, 8가지예요. 근데 아까 응, 그 벤 응, 다이어그램을 보면 칸이 네. 몇 개가 있죠? 응. 다시 공유를 해볼게요. 글쎄요. 하이, 아까 그, 하루.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7개, 여덟 맞아요. 개네요. 맞아요. 그렇게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설문지를 500명 중에 하나도 체크를 네. 안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80명. 사람들은 80명. 네. 3개를 체크한 사람은 그 지금 Y. Y 있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고, 예. A, B를 체크한 사람은 10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뭐 그런 아,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 이게 실제 상황과 이 벤 다이어그램이 좀 더 맞물려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아, 그리고 저번 정말 시간,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요 네. 표들을 그 사람 수 처음에 그 모바일에서 다 더했을 때 500 음, 몇 명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서 500 몇 명을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음, 예를 들어 그, 어, 그 A, B 사이에 있는 10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2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음, 80에는 0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 표의 숫자를 계산하자면.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20에는 1을 곱하게 되는 거고. 그런 Y는 식으로, 곱하기 3을 해야 되고. 그쵸. 음, 그러면 이게 실제 상황과 이 벤 다이어그램이 좀 맞물리게 되고, 물론 이 집합의 계산을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왜 좀 더 그 예시의 그 내용 자체가 구조가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 네. 맞습니다. 제가 그렇네요.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음. 너무 근데 훌륭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혹시 더 코멘트나 어떤 감상이나 질문들 있으시면 더 듣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예시니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한 명밖에 못 뽑는데. 네, 혹시 더 다른 또 그 있으신가요? 더 있으시면 말씀 듣고요. 일단 완초수에서 저희가 이 내용들을 보고 있는 거는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는요. 일단 여기서부터 수학을 출발하는 게 여러 결에서 보편적이기 때문이고요. 아주 일반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완초수와 같은 어떤 이제 컨텐츠들을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많은 경우 모티베이션이
어떤 이 인공지능 4차 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모티베이션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 집합에서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수는 방식을 가지고 이 완초 시간에 초반부에 할 얘기들로 확률 같은 거를 계산하는 얘기들을 할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근데 확률을 계산할 때 필요한 게 정확하게 그 각 그 사건, 이벤트에 해당하는 집합을 줘서 그 집합의 개수를 세는 거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합집합이 주어질 때, 교집합이 주어질 때, 그럴 때 원소의 개수를 어떤 벤 다이어그램을 토대로 세는 것부터 훈련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실제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어떤 측면들이 있다. 자,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계속 나아가는 얘기들을 계속 좀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를 좀 같이 고민하면 좋겠냐면 되게 단순한데요. 그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기로 원하거든요. 단순하게. 특히 지금 여행 중이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저요. 언제 곱하느냐를 이해하고 싶어요. 물론 더할 때 더하고 곱할 때 곱해요. 뭐 당연한 말인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저희 인지에서 명료하게 구분하고 싶어요. 우리가 언제 더하냐. 예를 들어 CS 하시는 분들은 언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딩을 할 때, 루프문을 돌릴 때 더해야 되느냐, 곱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측면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 내가 어떤 경우의 수를 셀 때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가 사실 아닌 질문들이에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원리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오히려 예시를 직접 들어가서 보는 게 제 의견에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이 예시를 혹시 한 분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예시를 한 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좀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화물 운송 경로가 마을 A와 마을 B를 연결하고 두 개의 화물 운송 경로가 마을 B와 마을 C를 연결합니다. 마을 A에서 마을 C까지의 여정을 마을 B를 거쳐 완료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다음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마을 A랑 마을 B를 연결하는 경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마을 B랑 마을 C를 연결하는 경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마을 A부터 마을 C까지 연결하는 경로에서 객관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답은 둘 중 하나예요. 3 더하기 2거나 3 곱하기 2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3 이게 왜, 곱하기 네, 말씀하십시오. 곱하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직관적으로 갖고 있는 답이 있고, 이 경우는 그게 사실 정답이 맞거든요. 맞는데 좀 더 명료하게 인지하고 싶어요. 왜 곱하느냐, 왜 더하느냐, 라는 거에 있어가지고요. 혹시 괜찮으시죠? 이 부분을 혹시 그래서 질문이 정확하게 두 개입니다. 왜 곱하느냐, 그리고 여기서는 왜 더하기가 아니냐,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오히려 질문을 좀 하고 싶거든요. 괜찮으신가요? 혹시 어떤 생각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네, 고영 학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 개에 대해서 각각의 수가 고영 두 학생님께서 개씩이니까 음, 곱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 들리실까요? 네, 들립니다. 예, 네, 그, A와 마을 B를 연결하는 방법과 B와 C의 마을을 연결하는 방법의 수를 더하는 그러니까 방법의 수를 합치시와 몇 가지입니까 하면은 더하기일 텐데 이게 사건이 각각이 아니고 연결이 되니까 아마 곱하기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정답이 맞습니다. 정답이 맞고요. 혹시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생각들 있으신가요? 여기서 사실 끌어내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좀 더 명료하게 우리가 언제 더하느냐, 언제 곱하느냐라는 거를 끌어내고 싶습니다. 이 어떤 예시들을 관찰하는 과정을 토대로요. 연결이 되면 곱하고 연결이 안 되면 더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타당한 직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오히려 여기서 이게 다 사실 같은 예시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예시 2번을 가지고 이때는 이제 연결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해지니까요. 오히려 이걸 토대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예시 2번 읽어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예시 안젤로스 스파게티 바에서 손님들은 6종류의 파스타와 28가지 소스 중에서 엔트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파스타와 한 종류의 소스로 구성된 엔트리의 수는 몇 개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시 3번은 누구시죠? 최병철 선생님께 예시 2번과 예시 3번을 동시에 같이 봐도 괜찮을 거거든요. 혹시 최병철 선생님 괜찮으면 예시 3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전을 3번 던지고 앞면과 뒷면의 순서를 기록합니다. 가능한 앞면, 뒷면의 순서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자, 같이 좀 머리 아프게 하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일단은 각각의 문제들을 푸는데 문제들을 풀고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고를 조금 더 색각을 명료하게 하는 지점에서 약간 노력들을 해보는 쪽으로 대화를 해보죠.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좀 네. 직관적으로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까지 일단 되되 그 다음에 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때는 더하고 곱하지라는 거를 이 모든 경우들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명료하게 좀 이해를 좀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혹시 의견들 있으시면 충분히 어떤 디스커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표현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 곱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미치니까 앞에 게 정해졌을 때 뒤에 거에 영향을 뒤에 사건이 영향을 받을 때 곱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타당한 관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말들을 하고 계신데 그, 네, 그 같은 그런 거를 관찰을 하는 방식들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른 분들 또 있으신가요? 네, 황석 선생님. 그- 그려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줄기가 고구마가 있으면은 이제 경우의 수가 만약에 세 가지 경우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 지점에서 하나, 둘, 셋,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 개니까 더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개는 각각 분리된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근데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선택지 각각의 경우에서 한 번 더 분기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고구마 줄기 하나하나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가지의 경우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예시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A, B, C가 있으면은 A에서 B 마을까지 하나, 둘, 셋 개의 경로가 있고 B 마을에서 C 경로까지 하나, 둘의 경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경로를 다 헤아려서 총 6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최병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 번 더 연속적인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더하기는 명확하게 그 한 지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나눠진 경우고 곱하기는 연속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 한 번 더 나아가서 그 지점에서 나누는 분기까지를 생각해서 고려하는 경우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너무 타당한 어떤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국방과 설명입니다. 일단 다른 분들도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더
덧셈을 할 때는 서로 영향이 없을 때고, 곱셈을 할 때는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곱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는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 조금 철학적인 생각들도 좀 같이 오늘은 덧셈과 곱셈을 생각하는 걸 목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수학적이지 않은 선들을 포함해가지고요. 그 우리가 언제 더하느냐, 또 언제 곱하느냐에 대해서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약간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그 좀 시야들을 좀 너무 수학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게 중요한 문제이냐. 숫자가 너무 크면 더하기 하면 골치 아프니까 곱셈을 하고. 그거는 맞는 설명 같지는 않습니다. 네, 최익은 선생님. 덧셈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고, 곱셈은 한 가지가 복제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음. 조금 더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어, 덧셈은, 어, 두 개 다르게 생긴 호수가 합쳐지는 거. 그, 크기가, 네모로 생긴 거랑 세모가 생긴 거가 합쳐지는 게 덧셈? 곱셈은 세모라는 게 여러 개가 복제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좀, 그냥 정말 수학이랑 상관없이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황희 학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최현경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서 좀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더하기를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1, 2라고 해서 이게 하나의 변이라고 생각하면은 곱하기는 이제 이거 2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곱하기는 여기에 세 개를 곱하는 거니까 이제 하나, 둘, 셋 해서 직사각형의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6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는 예시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직사각형을 생각할 때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개수로도 6개가 됩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생각의 방식인데 기하학적 사고 방식입니다. 너무 저도 좋은. 네, 희한하죠.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매일, 아, 어, 네. 이동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네, 저도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1번 예시 같은 경우에 이제 황희삭 선생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A에서 B로 가는 경로 중에서 하나만 딱 골라야 되다 보니까 음, 요때는 음, 거를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 중에서는 무조건 하나만 골라야 되고 저 경로가 세 가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를 동시에 고를 수는 없다. 약간 요런 그냥 관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경우도 그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둘 다 고를 수 없고 하나만 골라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연속적이라는 표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연속해서 나는 경우에는 곱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스파게티 바 같은 경우도 파스타를 한 종류를 골라야 되니까 여섯 종류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되니까 두 가지 종류가 먹고 싶다고 해서 두 개를 동시에 고를 수는 없는 거고 소스도 28가지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고를 수 없는 뭔가 상황인 것 같다라는 정도의 그 관찰을 했습니다. 네, 좋은 직관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있으신가요? 저는, 아, 제, 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지금 제가 화면이 안 나타나니까 손을 못 들겠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네, 수학 주머니 한 아, 말씀 해 주시. 아, 네, 최장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제가 제일 못했던 게 경우의 수하고 확률이었어가지고, 수학에서 정말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 여기 조건이 아까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종류 한 종류다 보니까 이게 한 종류, 6종류하고 28가지 소스라고 해서 결국은, 뭐라고 해야 되지? 패턴화가 너무 균일화된 패턴화? 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곱셈으로 처리하면 너무 깔끔하게 처리되는 것 같은데, 그게 조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세 개를 고르게 되는 여러 상황이 이제 불규칙적인, 다시 말해 패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면 더하기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드는 지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수학적인 정답은 곱하기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덧셈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갸웃한 포인트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좀 공감이 가는 면이 있어요. 네,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네, 수학시간님 말씀해 주시죠. 손 드신 거. 아, 얼굴 안 보여도 반응이 되네요. 저는 이렇게 곱하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제가 이제 매일매일 바둑을 두는데 바둑을 이제 다 두고 나면 이제 맨 끝에 카운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카운팅을 할 때는 집을 모두 사각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제 집을 세서 누가 이겼나 졌나를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걸 만약 한 집 한 집 세라고 하면 너무 끔찍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바둑반 361로인데 그걸 한 집씩 세고 있으면 너무 너무 대책이 없고 일단은 그 개가를 할때 이렇게 곱셈이 없으면은 그 그걸 하나씩 계산하면은 걔가 하다가 세월 다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많은 수를 처리해야 될 때 곱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거 있으 어떻게 꾸지? 취소. 네, 제가 내려드렸습니다. 또 더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하이, 그럼 하루. 말씀해 주시죠. 네, 보통 표로 그리면서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더하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직선에서 계속 한 방향으로 뛰어간다면, 이제 이런 경우는 A일 때 경우를 이렇게 X, Y 축으로 각각의 경우를 나타내서 그 면적을 구하는 느낌으로 테이블에 가지 수들을 곱해서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황희상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어떤 그런 면적처럼 생각하는 거가 이제 어떤 충분히 납득이 가는 면이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있으시나요? 일단 편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어, 그 책, 아, 네, 황희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수학초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둑알 개수세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더하기가 곱하기보다 훨씬 더 편리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예를 곱하기가 들어서, 더하기보다 더 편리한. 네, 곱하기가 에, 에, 더하기보다 더 에, 편리한. 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이게 바둑알 하나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하나하나 셀 거예요. 이렇게 더해가면서. 그러니까 꼭 이런 모양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막 사선으로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개수를 알기 위해서 이걸 하나하나 더 세서 더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9개에 있는 바둑알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사각형 모양처럼 높이와 그다음에 그 가로에 있는 변이 개수가 같게 해서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3 곱하기 3 형태로 해서 개수를 세면은 훨씬 더 이제 빨리 쉽게 셀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모양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는 모양으로 묶고 그렇게 곱하기로 묶을 수 없는 그 나머지는 더하기로 처리해가지고 세는 방식이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세거나 개수를 셀 때 사용했던 방식들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것도 타당한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아까 이제 바둑돌 얘기 나온 거에서 집을 세는 방식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저런 방식으로 어떤 연산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 동작하는 것도 분명히 타당한 지점들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지점 같습니다. 어, 저는 두 가지 정도 좀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 하나는 지식적으로 굳이 답을 하면 이 분야를 이제 조합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컴비네토릭스. 그래서 그 이제 어떤 카운팅을 하는 분야를 수학에서는 조합론이라고 불러요. 그 컨비네토릭스라고 부르는데 수학의 한 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는 조합론을 공부하는 수학자 중에 허준희 선생님이 계시죠. 다들 허준희 선생님 성함은 들어보시죠. 허준희 선생님은 조합론이랑 기하학을 연결한 어떤 업적으로서 필지 메달을 받으셨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는 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덧셈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곱셈이 뭔지도 정말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순간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건데, 물론 어떤 그 대본 말하듯이 해야 되는 답들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할 때는 선택에 대한 경우의 수들은 더 해야 되고, 그 어떤 결정들을 연속적으로 해나갈 때는 곱해야 돼요. 이게 답이기는 해요.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 이렇게 대답하는 제가 이거는 제가 어떤 학습된 결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어떤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의미 있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물론 공부는 어떤 많이 했지만 잘 안다는 생각이 정직하게 잘 안 들어요. 그 이거는 근데 저의 어떤 지금 어떤 제 개인적인 어떤 그 고백이고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여쭙지만 저도 사실 저는 일단은 더 생각 없으면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저도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래도 어떤 가르치는 입장에 굳이 서 있는 입장에서 만약에 가르쳐야 되는 말로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것 같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제가 이제 요런 클래스에서 얘기하기 참 좋은 것으로 그 다음과 같은 도구가 있습니다. 그 데스모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구글을 쳐가지고 데스모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그 형태를 쓰시면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더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x랑 x를 두 개 더했다고 하면 이게 소위 말해서 ex라는 함수의 그림의 생김새예요. 나중에 저희가 이런 해석들은 굉장히 많이 할 건데 그냥 지금은 좀 재미 정도로만 어떤 보신다고 하십시오. 하나는 이런 그래프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걸 저희가 만약에 연산을 곱하기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눈에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덧셈이고 돌려. 이게 지금 덧셈이고 이게 지금 곱셈이에요. 그래서 곱셈이 훨씬 더 값이 커져요. 예를 들어서 x에다가 10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x에다 10을 집어넣으면 x 더하기 x는 그 x가 10일 때는 20이 되는데 x 곱하기 x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100이 돼요. 그래서 곱셈이 훨씬 더 사실은 값이 더 커집니다.
혹시 여기까지 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 어떤 지금 이제 이 수학을 조금 더 어떤 예를 들어 개인의 어떤 사업이나 좀 그런 맥락에서 적용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혹은 학생분들 입장에서 교훈적으로 하기 좋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 어, 덧셈과 곱셈은 어떤 차이를 낳냐면 금융이나 이런 데에서는 소위 말해서 단리와 복리의 차이를 낳아요. 그래서 더해서 저희가 어떤 걸 선택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덧셈의 상황보다는 뭔가 누적의 의미에 가깝다는 걸 지금 곱셈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다들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누적을 해가지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값이 훨씬 더 빠르게 커지는 방법이고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워딩을 쓰면 덧셈을 가지고 만든 함수는 곱셈을 가지고 만든 함수보다 결코 빠를 수가 없어요. 속도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단리나 복리 이런 게 중요한 수학적인 이유가 되어져요. 단리는 덧셈으로 만든 함수이고 복리는 곱셈으로 만든 함수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2, 30년 후를 어떤 염두에 두고 어떤 은퇴자금 같은 거를 쌓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떤 굉장히 결과적으로 시간이 누적이 되어야 되는 어떤 개념에 있어가지고는 덧셈을 가지고는 결코 이제 극복할 수 없는 차이들을 만들어낼 때 이걸 이제 덧셈과 곱셈이 어떤 주는 어떤 한 가지 실질적인 삶에서의 중요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희가 의미 있는 아웃풋들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삶의 어떤 패턴들을 더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곱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방식이어야 된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고, 아까 황희삭 선생님의 어떤 굉장히 좋은 설명으로는 결국에는 이 다른 축들을 추가해야 된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축에서 어떤 것들을 쌓아나가는 거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다른 층위의 축들을 쌓아서 올려야 그 값들이 훨씬 더 빠르게 커져 간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이게 어떤 한국의 어떤 정서에서 비의 정서로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게 예를 들어 금수저, 은수저 저희가 이런 수저라는 단어들을 한국 사회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수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지는 워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복리라는 개념들도 사실은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이 누적이 되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괜찮나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덧셈이 아니라 곱셈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또가 있다. 혹시 괜찮나요? 물론 저희는 이걸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해서는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거거든요. 더하는 것도 곱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곱해야 되고 곱하는 거를 반대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즉 어떤 식으로 나눠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사건들의 어떤 확률 같은 거를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제일 초반부 작업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어떤 숫자 같은 거를 방정식이나 부정식 레벨에서 계산하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같이 할 겁니다. 혹시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연습 문제들을 이제 보실 때 그냥 단순히 답들은 각각 예를 들어서 곱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보시는 어떤 관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여행을 가시면 그럼 내가 아침은 여기서 먹고 점심은 여기서 먹으면 그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약간 이런 데서 실제로 써먹을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응용들은 있을 겁니다. 혹시 괜찮으신가요? 자, 그랬을 때 네. 오늘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마지막 연습 문제를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게 예시 6번입니다. 혹시 예시 6번 읽어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각 문자를 반복할 수 있지만 인접한 문자는 다르게 해야 하는 조건에서 A, B, C, D, E, F, G의 문자들로 구성된 세 글자 암호는 몇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네, 이게 고배 원리를 적응해야 되는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인데 제가 일부러 단어들을 어떤 뭐 나중에는 제가 순열 조합 이런 단어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할 겁니다. 근데 일부러 그렇게 안 부르고 오늘의 맥락에 적어도 어떻게 곱하는지에 좀 더 생각의 포커싱을 맞춰서 생각을 하자고요. 괜찮으시죠? 혹시 어떻게 푸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자, 그거에 대한 질문을 포함해서 혹시 답해 줄 수 있는 분 있으시면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복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나 이런 조건은 없어도 되나요? 인접한 문자는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반복은 할 수 있다. 반복을 몇 번 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없어도 계산이 가능한가요? 계산이라고 하는 건 주어져 있는 조건에 따라 가지고 숫자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은 가능하겠죠. 네, 황희삭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수학 초보님께서 질문하신 것까지 더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접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각 문자를 반복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A를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인접한 문자는 다르게 해야 된다는 말은 A, A와 같이 혹은 B, B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인접한 문자가 똑같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 말은 똑같은 문자를 여러 번 쓸 수 있지만 똑같은 문자가 바로 옆에 나와선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 색깔을 달리해서 네. 이제 보면은 A부터 G까지 총 7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성해야 되는 암호의 글자는 세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해서 이 각각의 박스에 여기에 있는 문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아까 앞에 말 설명했던 이 선행 조건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 7개의 숫자 중에서 7개 숫자가 7개 문자 중에서 어떤 문자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문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7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7개 중에서 하나와는 인접하는 문자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들어갔다면 여긴 A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는 총 6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지막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총 7개 문자 중에서 7개 문자가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유는 여기 만약에 A, B, A가 들어가도 A가 중복이 되었지만 서로 인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 만질 수 있는 그 방법의 개수는 7개, 6개, 7개가 됩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반복할 수 있으니까 A 이렇게 세 개가 다 들어갈 수는 없나요? 그 다음도 다시 또, 인접 인접하면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 죄송합니다. A는 설명 인접한 게 잘못했습니다. 아니라 본 A 자체이기 때문에 세 개가 다 A가 돼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문자를 반복할 수 있는데 인접했다는 의미는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의미죠. 이렇게 이런 형태는 안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A 다음에 올 수 있는 문자의 개수는 총 A를 제외한 나머지 6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에 설명을 잘못했는데 어, 그 마지막에 올 수 있는 이 세 번째 박스에 있는 문자도 이제 6개가 되는데 왜냐면은 이 앞에 있는 문자와 중복을 또 피해야 되기 때문에 7개 중에서 6개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정정하면은 7, 제가 이해를 잘 6, 6.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인접한 문자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A의 인접한 문자는 B, B의 인접한 문자는 C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인접했다는 의미는 이렇게 순서대로 A, B, C, D, E, F, G로 나오는 알파벳 순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 각 문자를 반복할 수 있지만 인접한 문자는 다르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 다르다는 의미는 똑같은 문자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제가 문제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7개의 이 알파벳이 서로 인접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지금 해서 이걸 어떻게 풀지? AAA, BBB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작부터가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이게 총 가지수가 됩니다. 예, 맞나요? 아, 네,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또 견해나 그 생각이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황 작성님의 나눔은 그 전형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서 어떤 그 약하게는 이제 어떤 오류가 교정이 되어지고 더 좋게는 본인 스스로의 이해가 증진되어지는 수학을 공부한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모범이 되어지는 어떤 생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표현을 해보면서 어떤 남한테 설명을 해보는 가운데 사실은 본인의 이해가 깊어져가는 그 라인이 되거든요. 그 남들은 설명을 들은 남들은 설령 나중에 까먹을지라도 스스로한테는 굉장히 깊게 남게 되는 그런 정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수학을 저희가 배울 때 그런 식으로 보통 배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배워서 남주자고 표현을 저희가 여러 결에서 하지만 정말로 배워서 남주는 게 결과적으로 자신한테 남는 그 방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한 차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포인트 드리고 싶은 게 CS 하시는 분들은 특히 전 지금 박전 선생님 남들도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잘하셔야 된다. 잘하셔야 된다는 게 이게 어떤 정서이면 안 되냐면 아 이게 그냥 고배 법칙 단원의 연습 문제니까 곱해야지 하는 느낌 말고요. 아무 그 개념 없이 수학적 개념 없이 아 이거는 이렇게 곱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그 이때는 곱하는 거에서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돼. 이런 게 결국에는 수학이란 그러니까 이제 코딩이라는 결국에는 경우의 수가 있어가지고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코딩할 때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찝으라고 하면 제 개인의 생각은 딱 이 부분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요 연습 문제들을 꼭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를 권해요. 그러니까 이 풀어보는 어떤 정서가 물론 답은 굉장히 뻔해요. 그냥 예를 들어 6 곱하기 28, 뭐 그냥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근데 이제 왜 그런 식으로 되는지가 내가 정말 깊게 와닿느냐라고 하면 거기서 뭔가 까끌까끌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화하면서 해소해 가는 게 모든 의미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정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요. 다음 시간에는 그 슬랙에다가 두 번째 노트는 이미 올라와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진도를 나갈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곱셈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할지에 대한 그 방법들을 주거든요. 아, 예시에 대한 답은요. 제가 그 솔루션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까먹으면 슬랙이나 단톡방에다 요청하시면 제가 즉각 만들어 드릴 테니 이런 것들 다 그냥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연습 문제들을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서 어떠셨는지를 좀 얘기들을 좀 나누는 걸로 다음 시간 얘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답이 이렇다가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나한테 어떤 부자연스럽거나 답이라는 게 공감은 이해는 가지만 어떤 충분히 내 가슴으로 수긍이 안 간다. 이런 대화들을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겁니다. 혹시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순열조합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저희가 확률이라는 걸로 넘어갈 겁니다. 자, 오늘은 순열이 뭔가요? 아직 그 다음 시간부터 노트를 보시면 그 슬랙에 온라인에 노트를 보시면 지금 저희가 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 가지고 그 곱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할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냥 소위 말해서 순열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예시만 오늘 하나 드리고 어떤 말씀들을 좀 어떤 듣는 가운데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 5명 중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니까 수학적인 질문이니 그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명 중에서 그 대통령과 총리를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5명의 사람이 있는데 5명의 사람 네. 중에서 그 중에서 저희가 대통령과 총리를 뽑고 싶습니다. 그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가 질문입니다. 질문 이해 가셨나요? 겸임이 될까요? 네? 겸임이 될까요? 아, 안 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과 총리라고 했기 때문에 구분하고 있는 정서입니다. 아, 저도 좋은 그러면 질문입니다. 아까 그대로 5 곱하기 4 하면 되겠어요. 5 곱하기 4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5명의 사람 중에서 2명의 임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명이냐? 질문이 달라졌다는 거 이해가시죠? 네. 달라요. 이거는 답이 20이 아니에요. 5 곱하기 4가 답이 아니에요. 혹시 답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답이 2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나누기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선택지가 임원 2명은 대통령과 총리와 같이 순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를 뽑는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상황을 저희가 순열, 영어로는 퍼뮤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순서가 없는 상황을 저희가 조합 혹은 컨비네이션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이 두 가지 계산을 구분해서 합니다. 실제로는 아, 전부 다 곱셈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래서 요 아, 얘기들을 다음 예. 시간에 하기 위해서 그 숙제라기는 좀 모호한데 그 곱셈원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곱셈원리에 의한 수의 계산에 대한 부분들을 예시들을 한번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가 좀 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네. 어떤 감상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슬랙에다 한 차례 글을 좀 올려주시면 같이 다음 시간에 대화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오늘 얘기 나눈 것 중에서 어떤 감상이나 코멘트나 할 얘기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말씀을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 선생님. 선생님, 어, 저는 그러니까 오늘 감상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그러니까 집합에 좀 미련이 남아가지고 집합을 생각하면서 이제 영화가 다른 영화가 좀비 영화가 생각났거든요. 그러니까 A 집합과 B 집합이 있는 걸, 그러니까 미저 영화의 어떤 상황, 등장인물들이 이 안에 있다고 하면은 C 집합이 이 A, B 집합에 접근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C 집합이 전염병, 좀비를 만들어내는 바이러스 이런 거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A, B 집합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어떤 뭐 종교 집단이라던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 혹은 종교에 있는데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 해서 이제 교집합이 될 어떻게 수도 이게 있겠죠. 나오지? 그러면서 아, 이 C 신기하다. 집합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좀비가 돼가지고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등장인물 입장에서 이 집합 가운데 하나에 소속이 되고 이 어떤 이 영화의 스토리에서 어떤 핵심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집합의 영역에서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에 따라서 스토리의 어떤 구성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집합 죄송한데 영역에서 좀만 짧게 해주십시오.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동하는 위치 영역에 따라서 스토리의 배열이 달라지고 결국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좀 다른 경우긴 한데 뭐 제3세계를 찾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집합 바깥으로 나가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그러니까 저는 이 집합을 생각하면서 영화 스토리가 떠올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두 가지로 피드백을 드리고 싶은데 오징어 게임 그 시즌 3 작가를 한번 해보시면 아주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들었고요. 그 비판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닌데 문학과 수학의 영역에서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 이 상상의 영역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코멘트를 드렸는데 그 이게 어떤 거에 대한 거냐 이건 비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집합에서 저희가 수학적으로 보장하는 건 어디까지냐면 집합에 원소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기냐 안 기냐 그리고 집합에 원소가 몇 개냐가 수학이 보장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그 가는 스토리라인에서 나중에 레코드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제가 어느 키워드를 염두에 두시면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겠냐면 문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가 가요. 아, 나는 지금 문학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 이게 어떤 그 이상과 같은 천재의 시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오감도나 이런 것들을 한. 그래서 이게 문학으로부터 수학의 영역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혹시나 그쪽이 타겟이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이게 집합에다가 추가적인 구조가 더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집합만 가지고는 아직 원소가 들어가 안 들어가 몇 개 있어 여기까지밖에 주장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카운팅하냐 이런 얘기를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문학의 영역에서 얘기하시는 거라면 오케이. 그리고 이게 실제로 카운팅하는 것도 CS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CS 하는 건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단순하게 0이냐 1이냐 이거가 사실 CS 전부일 수밖에 없는 라인이기 때문에. 근데 수학의 영역으로 넘어오시기 위해서는 수학적 구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학적 구조를 담아주는 게 예를 들어서 예컨대 미적분학, 선형대 수학, 물론 이 시간에 완초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해나가는 수순이지만 그 어떤 상상을 이제 해나가실 때 이 구조가 지금 이 수학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보장이 되어지는 구조이냐라는 것들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상상을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상상이
이 수학의 이면에 있는 넘어서는 것까지 주장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상상을 제약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아, 괜찮으세요? 네, 한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그 덧셈과 곱셈을 공부하면서 지금 그 선생님 옆에 이제 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수학에는 별 관심이 없고 아기한테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거든요. 아기가 움직이는 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제가 단리와 복리 말씀을 하실 때 딱 떠오른 생각이 뭐였냐면, 아, 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저 아기를 저렇게 이뻐하고 이렇게 나이 든 사람 이렇게 싫어할까? 그런 게 확실하게 저한테 이렇게 물론 이제 뭐 늙으면 다 좀 싫고 좀 이제 민폐 끼칠 일만 남았으니까 뭐 이해는 되는데 오늘 수학적으로 그게 이해가 확실히 됐어요. 물론 수학적이라고 하면 좀 선생님이 좀 어이없을 것 같은데 네, 어이없어요. 아이에게는 수학은 그런 주장을 하지 너무나 않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이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복리적인 시간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인에게는 정말 너무 짧은 단, 단리적인 시간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은 복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단리는 싫잖아요. 뭐 주식을 해도 몇 배씩 불어나는 게 좋지. 뭐 맨날 원금이 그대로거나 뭐 줄어들면 싫듯이. 그래서 아, 저 지금 안 보이는 저 아이를 생각할 때 그 남은 인생이 너무나 이렇게 풍성하고 복리적이구나. 오늘 제가 덧셈과 곱셈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3세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3세대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저희 세대는 이제 물러가야 되는 세대인데, 아,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얻을 게 없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쨌든 좀 노인을 싫어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건 쳐서. 이거는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혹시나 다른 말씀 하실 것들이 다른 분들께도 있으시면 듣고 싶은데 저는 정확하게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텍사스에 와서 학생들한테 어떤 경영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얘네들 수학 정말 못하거든요. 그 답안지들을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똑똑하신 분들이시고 정말 충격적인 이제 답안지들을 받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분명히 눈, 코, 입의 개수가 똑같은데 저는 너무 이게 외계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행성에 살고 있는데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쟤네들이 저를 봤을 때 외계인으로 느껴질 거라는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다른 의미에서 얘기하면. 그렇죠. 네. 그,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이제 키워 보니까 포크로 그냥 손으로 안 떼고 포크 있는 거 입으로 앙 해주는 것만 해도 이제 부모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실제로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 시기고 시기적으로도 맞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복리적인 거잖아요. 이런 일도 생겨야 되고 저런 일도 생겨야 되고 그런 복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이 쌓여서 굉장히 평범한 한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 한 사람이 된다는 게 굉장히 기적이라는 거를 제가 보면서 제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정말로 이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반성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좀 애매한 표현이고 반성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좀 새로운 어떤 시각들을 갖고서 좀 대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관심이 없다가 좀 더 적합하게는 맞는 말이에요. 지금은 관심을 가지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가 좀 더 적합한 그거가 돼서 복리의 결과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나이 드신 세대들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세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나이가 들고 물론 어떤 뭐 젊은 세대들 중에서 뭐 어떤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잘 제가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복리에 쌓인 결과로서 우리가 보는 어떤 평범하게 나이 드신 그런 것들 보면 이건 제가 빈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평범하다고 부르는 거가 이게 보잘것없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전혀. 그래서 그게 평범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그냥 빈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제 수학자 커리어를 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수학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어떤 프로로서 수학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떤 비교나 그런 거에 늘 노출이 되어 있어요. 누가 대단하니, 누가 필지 메달을 받았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저는 그 애석한지는 모르겠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수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개인의 생각에는 높은 확률로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나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측면에 저를 보냐면 삶의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무명의 사람으로서 언젠가 받을 그 스포트라이트를 향해서 내 마음에서 어떤 칼날을 갈고 그 순간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는 그것도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어떤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완초수와 같은 이런 거를 해요. 완초수를 해가지고 제가 수학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뭐그 나중에 어떤 2000년 동안 남을 어떤 수학적 업적 이런 걸로 나올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아마도.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로 족하다. 이런 생각들. 물론 수학을 앞으로 열심히 할 거고 잘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가우스랑 리만이나 오일러와 같은 이름이 남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산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추구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게 되면서 좀 놓게 되더라고요. 마음에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의미가 바뀐다가 맞겠고, 그래서 약간 이제 이런 어떤 시간들에서 대화를 하는 것들도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다라는 게 좀 더 적합한 표현이겠지만요. 네, 그 좀 얘기가 그런데 그래서 어른 세대에 대해서 어떤 그 세대는 가치가 좀 적고 어떤 이제 시작된 세대는 가치가 크다는 건 사실 저는 모든 의미에서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이고 수학이 아니, 그걸 가치가 지적하는 것도 적다는 게 뭐냐고 아니라 하거든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빗대서 그거를 지지하는 것들은 그 어떤 측면도 그 동의할 수 없는 발언.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다고 했습니다. 지지해 달라는 게 아니라. 네, 네,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더 듣고 오늘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데, 아까 황희삭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그 문제는 이해가 됐지만, 만약 저 혼자서 그걸 풀어야 된다 하면은 저는 생각의 과정이 꽤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 혼자 풀어야 됐으면.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걸리고 계속 많이 뻘짓을 해보면서 그런 힘을 키워야 되는 게 맞나? 뭔가 이런 생각이 근데 요즘에 많이 하는 생각이긴 한데, 결국엔 근데 그런 뻘짓이 다 필요한 한 거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요렇게 생각을 구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로 생각을 구분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완초 시간에 들어오는 걸 포함해서 내가 이 공부를 왜 하기를 원하느냐에 대해서, 그거를 당장 일주일 후에 어떤 아웃풋 말고 좀 길게 보는 의미에서 가치에 대해서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겠고, 근데 그 가치의 어떤 큰 부분은 생각하는 힘이랑 관계가 있을 거예요. 어떤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그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어떤 그 방식을 가지고 내 어떤 전공에 쓰는 것도 물론 맞지만 좀 더 이제 그 자체가 내 어떤 삶을 좀 더 그 윤택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줄 거라는 어떤 그 기대가 그게 타당한 지점인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당장 어떻게 애를 쓸지 이전에 내가 왜 굳이 이런 짓거리를 하나에 대해서 오히려 약간 그 깊이 어떤 생각해보는 입장에서 이게 어떤 도파민을 맞는 거랑 좀 약간 다른 정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깊게 우려내야 되는 그런 성격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차례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건 약간 좀 이게 세상에 공짜가 없다 보니 이게 어떤 그냥 유튜브 쇼츠 보는 것처럼 쉽게 얻어지는 것들이 없는 게 맞을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보통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제안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에는 하루 중에 보통 바쁘잖아요, 저희 다. 그러니까 바쁘다는 게 꼭 24시간 뭔가 일을 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뭐가 있고 하니까 이런 게 사실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중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예를 들어서 시간을 좀 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저녁 먹은 후나 점심 먹은 후나 조금 10분이나 20분 정도 시간이 남은 시간이 있을 때 그 이런 파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를 PDF로 어딘가로 좋은 핸드폰으로 보기 좋은 걸로 저장을 해두신 다음에 그냥 문제 한 문제만 그냥 읽고 그냥 그 문제 읽은 걸 가지고 산책 같은 거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정서가 딱 되냐면 생각해보다 보면 한 문제만 생각해도 좀 지치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익숙하지가 않고 뭔 좀 진이 빠지고 이게 뇌가 쓰이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진이 빠지는 딱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에서 그냥 멈추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약간 어떤 습관을 들이시냐면 그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이면 이게 아령 드는 거 올라가는 것처럼 이게 조금씩이지만 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친다고 생각하는 그 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게 한 달, 두 달만 딱 지나 있으면 그 느낌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이거 괜찮은데? 하는 그 느낌이 되면서 이게 그런 식으로 보폭적으로 올라가는 그 정서가 되어져서 그 지점은 그 남이 찾아주지 못해요. 그건 스스로가 찾아내야 되는 어떤 그 지점들이 되어져요. 그리고 약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게 수학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삶에서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그게 막상 달성하기 쉽다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여러 측면에서 다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 진입 장벽들이 있어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는 어떠냐면 제가 코로나 전에는 제가 그 이제 그 박사과정을 할 때 늘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탄력이 받아가지고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코로나 때 1년 반 정도 집에 갇혀 있으면서 운동하는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실제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다 극복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아직 그 신체적인 거는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래 이제 육아를 시작하면서 제가 좀 체력이 좀 따라와야 되고 약간 살도 좀 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그냥 뻔한 단순한 건데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순하잖아요. 덜 먹고 그러니까 과식하지 않고 저녁에 안 먹고 이런 아주 단순한 것들 있죠. 근데 제가 그게 하도 많이 깨져 있어가지고 힘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떤 그 학생들한테 시달리고 와가지고 저녁에 딱 집에 들어가서 딱 누워 있으면 아무 생각도 하기가 싫고 뭐 땡기거든요. 그 어떤 배달 음식 같은 거 딱 그냥 앱을 한번 보고 있어요. 시키지 않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그 제가 지난주에는 초콜릿을 끊자. 지금 이제 집에도 있고 그 제 학교 오피스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거 안 먹는다 해서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이번 주에는 일단 그런 어떤 혈당 올리는 그런 거 안 먹는다. 그 얼마나 단순해요. 근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끊으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맥주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기절을 했어요. 원래는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그러다가 그냥 뻗어버린 약간 근데 그러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냥 조금 정신이 들 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내가 왜 이러는지. 근데 또 그러다가 또 정신 나갈 때는 또 그런 생각 들다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에 공짜는 이제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얻는 게 있고 그런 로직인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애쓸 만한 가치가 있으시면 한번 애써 보시면 좋겠고, 저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거를 알고 있고, 제 지금 목표는 지금 이제 9월 말이니까 한 12월 때까지 옛날에는 되게 강한 목표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10kg 정도를 빼야 되고 이런 가시적인 목표 이런 거 말고 그냥 되게 단순해요. 건강한 짓거리를 한다.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말로는. 그러니까 그러면 안 건강한 짓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말이 쉽지.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본다. 그냥 딱 그런 선. 근데 티가 나겠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답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